안녕하세요. 경제학자가 주목한 특별한 그림 이야기, 그림 속 경제사의 송병건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중반에 촬영된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복 차림의 한 남성이 어떤 기계를 만지고 있습니다. 기계 속에는 몇 개의 수조가 보이는데 여러 개의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내 취향대로 음료를 골라서 마실 수 있는 자동 판매기의 초창기 모습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기계는 자동 판매기가 맞을까요? 그리고 기계를 작동하려고 하는 사진 속 남성은 누구일까요? 사실 이 사진은 영국 런던 정경대에서 진행된 경제학 강연 중에 촬영된 것입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 이 남성은 경제학자 빌 필립스입니다. 단기적으로 물가와 실업률이 반비례한다는 이른바 필립스 곡선의 주인공으로 경제학 교재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지금 시연하고 있는 이 기계는 속칭 필립스 기계라 불리는 장치인데요. 이것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작동되는 기계인지 알기 위해선 먼저 꼭 알아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로 손꼽히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인데요. 이 기계와 케인즈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케인스는 거시경제학의 새 지평을 연 인물로 유명한데요. 개개인의 경제 주체가 시장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지 분석하는 미시경제학과 달리 거시경제학은 국가 경제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케인즈는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경제학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기존의 주류였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고 믿으면서 시장을 통한 가격기구의 작동, 즉 보이지 않는 손의 효능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즈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만 경제가 건강한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가 1936년에 발간한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은 바로 이런 내용을 담아 현대 경제학의 역사에 중대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케인즈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도 이론 자체에 빠지기보다 이론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이것이 케인스가 경제학자이면서 동시에 역사의 핵심 분기점마다 영국을 대표하는 관료로서 활동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케인스는 세계 경제 질서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당시 세계 경제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거치면서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근본이제라는 공통의 통화제도가 무너졌고 열강들은 1차 대전 후부터 경제 위기에서 탈출한다는 명분 아래 폐쇄적인 블록 경제를 주창해 왔습니다. 블록 경제란 열강이 자국이 보유한 식민지들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놓고 블록 밖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국 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모든 열강들이 블록 경제만을 고집하고 시장을 폐쇄적으로 유지하면 어떤 국가도 수출길이 막혀서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개방과 협력의 흐름을 거꾸로 돌려 세계화를 후퇴시킨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열강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고집한 결과 세계 경제는 전반적인 침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라는 대재난으로 다시 빠져들게 된 것이죠.
이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케인즈는 세계 경제 질서의 틀을 세워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겁니다. 실제로 케인즈는 당시 영국 대표로 나서서 미국 재무차관 해리 화이트와 치열한 논의를 거친 후 이른바 브레튼 우즈 체제의 청사진을 만들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란 1944년 7월 세계 44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국제경제 질서를 뜻하는데요. 그 핵심은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삼아 고정환율제를 실시하고 무역 자유화를 지향하며 후진국의 경제 발전을 돕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국제통화기금과 세계무역기구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그리고 지금의 세계은행인 IBRD까지 이렇게 세 국제기구를 창설했습니다. 이 국제기구들을 중심축으로 삼아 자본주의 진영 국가들 간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개별 국가의 경제를 놓고 보면 케인스는 정부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만 한다면 경제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 대다수의 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도 그의 의견에 동의했는데요. 이미 각국은 2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정부의 통제 아래 경제체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 시점부터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에 세계 경제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950년부터 1973년까지 1인당 실질소득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연평균 1인당 실질소득이 미국은 2.45%, 서유럽은 4.08%, 동아시아는 3.83%가 올랐고 일본의 경우 무려 8.05%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9세기 이래 현재까지도 다시 이런 성장률을 보이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세계 경제의 황금기는 곧 케인즈 경제학의 전성기였던 셈이죠. 하지만 이런 케인즈 경제학도 출발부터 탄탄한 체계를 갖춘 이론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케인스가 제시한 주장이 정교한 이론으로 확립되기까지는 뛰어난 후학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맨 처음 사진에서 보았던 필립스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필립스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기계와 전기장치를 다루는 데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청년인데요. 그는 영국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하던 중에 2차 세계대전을 맞았고 전쟁이 끝날 무렵 당시 경제학계의 주목을 받았던 케인스 경제학에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후 필립스는 케인스 경제학의 지식을 자신의 기계 제작 능력과 결합시키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그때 발명한 기계가 바로 필립스 기계였습니다. 그는 각 경제 부문을 의미하는 수조들을 설치하고 이들을 파이프로 연결해 국민 경제가 순환하는 모형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고 기계를 작동시키면 소득에 해당하는 물이 저축과 조세 등을 의미하는 밸브들을 통해 여러 경제 부문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렇게 흘러들어온 물은 다시 그와 연관된 경제 부문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물의 이동이 모두 끝나면 각 경제 부문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필립스 기계는 그야말로 정교한 자판기에 비유할 만했습니다. 물과 커피, 우유와 설탕의 양을 지정하고 스위치를 누르면 적절하게 배합된 커피 음료가 만들어져 나오듯 정부가 경제 변수들을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주었으니 말입니다. 필립스가 대학 졸업반 때인 1949년에 시연한 이 기계는 경제 학도들은 물론 교수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케인스 경제학의 핵심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계 장치가 정부의 경제정책의 효과를 꽤 정밀하게 예측한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이후 대학은 동일한 기계장치를 교육용으로 14대를 더 제작해서 영국과 해외의 여러 대학들에 보냈고 필립스 기계의 명성은 세계적으로 뻗어나갔습니다. 필립스와 같이 유능한 후배 경제학자들을 양성하며 케인즈 경제학은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케인스 경제학의 영광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케인스 경제학이 결정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자 케인즈 경제학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고자 확장 정책을 펴면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고 반대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으려고 개입하면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원할 것 같았던 케인즈 경제학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기능을 강조하는 시카고 학파의 새 이론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로써 20세기 말 세계 경제 질서의 근간이 되어 21세기 초까지 경제를 지배한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